일을 마치고 고된 몸을 이끌어 집으로 돌아온 미셸은 저녁을 먹은 뒤 잠깐 영화를 보다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가슴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잠에서 깬 그녀의 눈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후드를 입은 남성이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흉기를 보고 바로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상처 입은 가슴을 손으로 가리며 왜 이러냐며 물었습니다. 남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흉기를 휘두르려 했는데 그 타이밍에 미셸은 그의 가슴을 발로 차며 밀쳐냈고, 이 과정에서 남성은 본인의 흉기에 손목을 베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가 손목을 움켜쥔 틈을 타 그녀는 밖으로 나와 도움을 청했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남성은 도주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남성의 혈흔이 중요 증거가 되어 조사가 진행됐는데, 이미 그의 DNA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늦은 밤 미셸의 집에 들어와 그녀를 공격했던 남성의 이름은 마이클 가르줄로. 그는 몇 년 전 다른 지역에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던 인물이었죠. 그의 첫 범행은 15년 전인 1993년에 일어났습니다. 1993년 8월 13일, 이날 일리노이주 글렌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트리샤는 졸업 파티에 참여한 뒤 집으로 돌아오다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뒤에서 공격한 뒤 12군데의 자상을 입히고 그대로 방치한 채 달아났죠. 그녀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아버지에 의해 집 앞 정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몸에 남은 상처는 범인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그 밖에 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금품을 노리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살인을 목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그녀의 지인들 혹은 원한 관계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사했는데, 평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모난 것이 없이 생활했던 그녀였기에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인들과 나눈 대화에서 경찰은 좀 의심이 되는 인물로 자주 언급되는 마이클을 주목했습니다. 마이클은 트리샤의 동생과 친한 사이였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는데, 지인들의 말로는 가끔 그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평소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던 그였지만 갑자기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돌변해 상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그는 트리샤의 가족에게 꽃이나 옷 같은 선물을 계속 보냈는데, 지금까지 그가 다른 지인의 죽음에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접근하자 그는 갑자기 범행 당일 저녁에 한 친구가 무언가 들어있는 가방을 숨겨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트리샤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방에 들어있던 것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일지 몰라 두려웠다고 말했던 그는 경찰의 추궁 끝에 친구의 이름을 밝히기도 했지만 그 친구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또한 마이클은 트리샤의 동생에게 범인을 죽이고 싶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날 그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던 중 몸이 아프다며 일찍 일어나 별다른 알리바이가 없었기에 경찰은 그를 주목했지만, 중요한 건 어떠한 물증도 없었고 그가 범행을 저지를 이유도 그리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해 마이클은 이웃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피해 캘리포니아로 이사했습니다. 영화 단역을 맡거나 클럽의 문지기, 배관공 등 여러 일을 전전했던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했고, 특히 온라인이나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을 꿰어 여러 명의 애인을 만들며 체포되기 전까지 두 아이를 낳았고 한 번의 결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돌변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은 여전했기에 가끔 여러 문제에 휘말렸던 그는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집착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도를 넘는 행동을 하다 체포되거나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 그는 펑크난 타이어를 고쳐주며 애슐리라는 여성과 친해졌고, 집에 에어컨과 난방기가 고장났다는 그녀에게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잘됐다며 마이클을 집으로 안내했고, 수리가 끝난 그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오겠다고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보다 그녀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미리 말도 하지 않고 말이죠. 점검을 핑계로 시도 때도 없이 집을 찾아왔던 그 때문에 그녀는 자기 집에서 열었던 친구의 깜짝 생일 파티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를 꺼렸던 지인들은 거리를 두라고 조언했지만 나쁜 사람은 없다는 낙관적인 성격인 애슐리는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21일에 그녀는 살해됐죠. 이날 그녀는 배우인 에스틴 커처와 저녁을 먹고
그래미 뒤풀이 파티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슈튼이 일이 생겨 저녁 식사는 패스하고 집으로 데리러 갈 테니 함께 파티 가자는 전화를 했고 그녀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그녀의 이웃은 여성의 비명을 2번 들었는데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아 다시 TV를 봤다고 합니다. 1시간 뒤 그녀의 룸메이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 애슐리를 불러보았지만 안에선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고 하필 열쇠를 가게에 두고 오는 바람에 룸메이트는 어쩔 수 없이 지인의 집으로 갔죠. 룸메이트가 떠나고 얼마 뒤 애슐리를 데리러 왔던 애시튼 역시 문 앞에서 그녀를 불러보았지만 여전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자 창문으로 안을 살펴본 그는 바닥에 흘린 와인으로 추정되는 붉은 얼룩을 보고 그녀가 자기에게 화가 나 기분 나쁘게 한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열쇠를 가져온 룸메이트에 의해 사망해 있는 애슐리가 발견됐죠. 욕실에서 나온 뒤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그녀의 몸에선 총 47개의 자상이 발견됐고 범인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몸을 움직여 수치스러운 포즈를 취하게 했습니다. 상처의 흔적으로 보아 범인은 왼손잡이라는 것만 알아냈을 뿐 그 밖에 다른 증거는 남기지 않았죠.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범인은 마지막에 현관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이는 범인이 열쇠를 갖고 있는 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었는데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는 애슐리와 현재 룸메이트, 전 룸메이트, 그리고 부동산 관리인 이렇게 총 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를 이유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모두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난방기를 점검하러 왔던 마이클이 열쇠로 현관문을 여는 것을 보았다는 애슐리 지인의 주장에 경찰은 마이클을 신문했고 그가 왼손잡이에 과거 트리샤 살인사건에서 용의자로 지목됐던 것을 확인. 또한 이 무렵에 미제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가 트리샤의 손톱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나왔다며 캘리포니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02년 12월에 체포된 마이클에게서 DNA 샘플을 받아 확인한 결과 트리샤의 손톱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다는 것이 밝혀졌죠. 만약 그가 트리샤를 살해한 범인이라면 애슐리의 사건 역시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시관이 DNA를 추출할 당시 트리샤의 손톱 위와 아래에 같은 면봉을 사용했던 것이 밝혀지며 검찰 측은 기소를 거부했습니다. DNA는 손을 잡는 접촉으로도 남을 수 있기에 만약 그것이 손톱 위에 남아있던 것이라면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범인의 공격에 저항했다면 대부분 손톱 밑에 범인의 DNA가 남기에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증거로는 애매하다는 것이었죠. 평소 알고 지냈던 마이클과 트리샤였기에 정확히 그녀의 손톱 밑에서 나온 DNA가 그와 일치할 때 기소한다는 검찰 때문에 형사는 다시 한번 검시관을 찾아갔지만 이미 샘플을 얻기에는 양이 부족해 추가 검사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 측에서 기소를 거부하며 자유의 몸이 되었던 마이클. 그로부터 6년 뒤 그는 이웃인 미셸을 살해하려다 실패에 도주했고 현장에 남긴 혈흔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며 얼마 뒤 체포됐죠. 그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주변에서 같은 유형의 범행이 일어났고 범인이 체포되지 않은 사건이 8건에 달했는데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이에 대해선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협상과 정신적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2019년이 되어서야 열린 재판에서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DNA가 발견됐다는 건 현장에 있거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며 멍멍소리를 하는 그에게 2019년의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 2021년 7월 16일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로는 형이 집행되지 않았기에 그 역시 형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전히 사형수 감방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마이클. 할리우드 리퍼라고 불렸던 그가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